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책상 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겠죠. 네, 아마 다들 비슷할 겁니다. 안 읽은 이메일도 수십 통 쌓여 있을 거고요. 맞아요. 다들 매일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수많은 일들을 대체 왜 하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참 뼈를 때리네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혹은 어제도 했던 일이니까 관성적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여느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막 정제된 비즈니스 서적이나 멋지게 포장된 연설문이 아니거든요. 네, 오늘 다룰 텍스트는 대한민국 경찰청 생활안전국의 실제 내부 회의록입니다. 아주 날것 그대로의 기록이죠. 와, 경찰청 내부 회의록이요? 벌써부터 약간 긴장되는데요. 맞아요. 회의를 주재하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장과 실무를 담당하는 익명의 간부들 사이에서 오간 아주 치열한 문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록을 통해서 단순한 할 일과 진정한 목표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조직을 진짜로 움직이는 리더십이 뭔지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미션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문서 안에는 조직의 방향성이나 리더의 자격, 심지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엄청나게 깊은 통찰이 숨어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그 치열했던 회의실 한가운데로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살펴볼 장면부터가 아주 직설적이고 통렬합니다. 네, 매일 야근을 하면서도 왜 성과가 없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첫 번째 문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회의 중에 한 실무 간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제 목표는 성과 경영에 관한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간부는 도서 지역, 그러니까 섬 지역 10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일반적인 기업이었다면 부지런하다, 목표가 구체적이다 하면서 박수를 받았을지도 모르는 발표 내용이죠. 맞아요. 당장 저라도 열심히 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국장이 아주 서늘한 일침을 날립니다. 철저하게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네, 국장이 딱 선을 긋습니다. 그건 목표가 아니라 그냥 네가 할 일이다 라고요. 와, 진짜 무섭네요. 근데 잠깐만요. 겉보기에는 섬지역의 치안을 100곳이나 점검하겠다는 게 경찰로서 되게 훌륭한 목표처럼 들리거든요. 왜 이게 단순한 할 일로 격화된 건가요? 그게 바로 행위와 목적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국장은 이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본 거예요. 섬 지역을 순찰하는 것 자체는 그냥 물리적인 행위, 즉 할 일이라는 거죠. 아, 순찰은 그냥 행동이다. 그렇죠. 국장이 실무자들에게 진짜 요구했던 건 도대체 왜 그 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었습니다. 왜 하는지 그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섬 지역의 취약 요소를 파악해서 주민들을 특정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 이런 명확한 목적이 존재할 때 비로소 순찰이라는 행위가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 성과 경영책을 읽겠다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맞습니다. 조직에 필요한 어떤 특정 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궁극적으로 범죄율을 낮추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없다면 그 독서는 그냥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 치기 위한 노동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죠. 와, 이거 들으면서 저는 그 러시아 인형 있잖아요. 마트로시카? 그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아, 좋은 비유네요. 인형 속의 인형이 계속 나오는 그거죠. 네네. 그 러시아 인형을 열고 또 열어도 결국 모양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쳐내는 아주 작은 할 일조차도 결국 까보면 가장 상위에 있는 거대한 목표와 한 몸이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허공에 삽질하는 거랑 똑같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하신 그 업무는 과연 어떤 큰 인형, 즉 어떤 목표 속에 들어있는 건가요? 사실 국장의 회의에서 굉장히 경계했던 또 다른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숫자에 매몰되는 현상이에요. 숫자요? 아까 그 100곳 점검하겠다 이런 거요? 네, 100곳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수치화된 행위에만 집착하게 되면 진짜 큰일이 납니다. 정작 현재의 치안 상태가 어떤지 진단하는 과정이 아예 증발해버리거든요. 아, 진단이 빠진다. 그러니까 무작정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진다는 거군요. 맞아요. 지금 어떤 종류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지, 원인이 뭔지, 현상도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작정 섬 100곳을 돌아다니는 건 마치 방향키가 고장난 배에서 엔진만 최대로 올려놓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와, 방향키 고장난 배. 끔찍하네요. 더 큰 문제는 리더 스스로가 왜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납득을 못하는데
일선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그 지시를 순순히 따르겠냐는 겁니다. 절대 안 따르죠. 당연하죠.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밤새 순찰 돌라고 하면 화만 날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근데 머리로는 이 논리가 완벽하게 이해되거든요. 목표와 할 일을 분리하라. 원인을 분석하라. 그런데 막상 회의록의 다음 파트를 보면 실무자들의 아주 뼈저린 현실적인 고충이 터져 나옵니다. 네, 현장의 한 참석자가 이렇게 토로하죠. 직원들한테 도대체 왜 이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다들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물리적인 행위만 앵무새처럼 대답합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왜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이 대목에서 실무자들이 세웠던 아주 거창한 슬로건 하나가 도마 위에 오릅니다. 바로 여성 안심 치안 확보라는 목표였어요. 오, 슬로건 자체는 아주 멋진데요. 겉보기엔 그렇죠. 그런데 국장이 여기서 아주 날카롭게 찌릅니다. 현장에서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그 현상에 대한 데이터가 있냐고 묻는 거죠. 아, 그냥 뭉뚱그려서 불안해한다가 아니라 디테일을 요구한 거군요. 맞습니다. 뭐 전체 범죄율 수치 같은 모호한 대답 말고 특정 골목길에 조명이 어두워서 불안한 건지 아니면 특정 시간대에 순찰이 돌지 않아서 문제인 건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이 타겟팅이 완전히 빗나가 있다고 질타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 실무자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현상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려면 최소 6번의 왜를 던져야 한다. 네, 아주 중요한 접근법이죠. 근데 여기서 국장의 반응이 되게 의외였어요. 그 분석과 연구가 부족한 책임을 일선 현장 경찰관들이 아니라 지시를 내리는 본청, 그러니까 헤드쿼터로 돌려버리거든요. 네, 본청이 깊은 연구 없이 탁상공론만 하면서 현장에 무작정 일만 떠넘긴다고 적나라하게 비판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데이터는 당연히 매일 그 골목을 누비는 현장 경찰관들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닌가요?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왜 본청에 그걸 하나하나 다 연구해서 해결책을 입에 떠먹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본청은 원래 큰 그림만 그리는 곳 아닌가요? 그게 바로 국장이 가지고 있는 컨트롤 타워에 대한 완벽하게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이 다르다. 네,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은 매일매일 사건 사고라는 거친 파도와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범인 잡고 신고 출동하기도 바쁘죠. 그런데 그 현장 인력들한테 본청에서 내려온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분석 보고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건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장은 그걸 두고 우수한 인력들을 그저 본청 행정 처리를 돕는 마당쇠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죠. 현장 인력을 갈아 넣어서 본청의 탁상 공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페이퍼워크, 서류 작업을 시키지 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본청의 리더들은 현장 경찰관들이 부딪히는 수많은 모순, 그리고 그 파편화된 데이터를 모아서 거대한 패턴을 읽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패턴을 읽어낸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데이터를 보니까 여성들이 특정 지역의 조명 부족이랑 심야 시간대 방범창 구조 때문에 주로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그렇다면 본청 차원에서 지자체랑 협의해서 조명을 싹 교체하고 해당 시간대 순찰 동선을 재설계하자. 와, 구체적이네요. 이렇게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솔루션, 즉 무기를 쥐어주는 게 리더의 진짜 역할이라는 거죠. 와, 이거 진짜 멋진 말이네요. 명령만 달랑하다라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현장의 마찰력을 줄여주는 무기를 발명해서 쥐어주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어떻게 쥐어줄 것인가가 관건인데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112 시스템이죠. 숫자 112요. 네, 일일이 신고 처리 시스템입니다. 국장은 범죄 통계나 현장의 생생한 데이터를 왜곡 없이 모으기 위해서 태블릿 PC를 활용한 일일이 시스템 구축을 지시합니다. 태블릿 PC 도입이요? 근데 전문가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전형적인 대기업의 보여주기식 혁신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앱 깔아라, 기계 써라 이런 거 흔하니까요. 네, 수많은 조직에서 업무 효율 높이겠다면서 새로운 앱이나 시스템 도입하는데 막상 까보면 기존 종이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쓰고 앱 입력은 또 따로 해야 하는 이중 규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잖아요. 직원들 숨통만 조이는 거죠. 맞아요. 현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112 시스템은 그런 현장의 반발을 대체 어떻게 극복한 겁니까?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이
인간의 인지적 부담과 심리를 아주 정확히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현장 출동을 마치면 경찰서로 복귀해서 엄청 피로한 상태로 또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생각만 해도 진 빠지네요. 서류 작업이 고통스러우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그 과정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대충 요약해서 쓰거나 자기한테 유리하게 각색하거나 심지어 거짓으로 꾸며내기도 하죠. 저라도 야간 순찰 직후에 엑셀 파일 열라고 하면 그냥 대충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본청으로 올라온 데이터는 완전히 오염되는 겁니다. 쓰레기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블릿을 준 거군요. 네, 일일이 시스템은 그 고통스러운 사후 문서 작업 자체를 아예 소멸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이 출동 직후에 태블릿으로 현장 상황을 가볍게 톡톡 터치해서 바로 입력하게 만든 거예요. 서류 작업 자체를 없애버렸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입력된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본청에 통계 분석으로 변환돼서 나오게 설계한 겁니다. 직원들이 이 시스템을 직접 써보니까 자신들의 행정 업무 처리 속도가 무려 30%나 빨라지는 걸 체감하게 된 거예요. 와, 30%요? 대박이네요. 이게 핵심이네요, 진짜. 네, 직원들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복잡한 보고서를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퇴근 시간을 앞당겨주고 내 일을 30%나 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걸 깨닫게 한 거군요. 맞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스템에 데이터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완벽한 미끼이자 지렛대네요. 조직은 원하는 정제된 빅데이터를 쫙쫙 빨아들이고 직원은 노동 강도를 훅 줄이는 완벽한 윈윈 구조. 네, 기업이든 국가기관이든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시스템 설계죠.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다시 현장 경찰관들의 태블릿으로 전송됩니다. 그래서 오늘 순찰을 지역의 위험도를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돌고 돌아서 다시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모여서 나의 생존율과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는 경험. 시스템이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내 역량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동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한 사례입니다. 이야, 진짜 감탄이 나오네요. 그런데요, 전문가님,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세팅되어도 절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장벽이 하나 남아있잖아요. 바로 사람이죠. 네, 사람. 회의록을 보면 조직의 깊은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질문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한 간부가 아주 절박하게 하소연을 하거든요. 네, 상사의 지시를 죽어도 안 듣고 뺀질거리는 이른바 불연성, 즉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직원이 있는데 상사로서 이런 직원까지 다 품고 가야 하냐는 질문이었죠. 솔직히 보통 조직에서는 아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구제불능이야 이러면서 남 탓하기 마련이잖아요. 인사고과로 압박하거나 다른 부서로 쫓아내거나. 그렇죠. 일반적인 경영진이라면 아마 그런 현실적인 팁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장의 대답이 엄청난 반전을 선사합니다. 질문자의 뼈를 아주 그냥 부러뜨려 놓죠. 어떻게 대답했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직원이 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그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라 네가 그 직원을 이끌 만한 질량, 즉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도와줄 실력이 없으면 간섭하지 말고 그냥 입을 닫아라. 와, 진짜 충격적인데요. 엄청나죠. 리더십이 실패하는 이유를 부하 직원의 태도 불량이 아니라 리더 본인의 역량 부족으로 완전히 규정해버린 거잖아요. 이건 되게 뼈아프면서도 아주 겸손한 리더십 철학이네요.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국장이 자연성이라는 개념의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주의 본래부터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삐딱한 사람은 없다? 네, 모든 인간은 각자 자기의 생존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연성을 띠고 살아갑니다. 직원이 불타오르지 않고 말을 안 듣는 건 그들이 구제불능이라서가 아니에요. 리더가 내리는 지시가 그 직원의 자연스러운 이익이나 당면한 고충을 해결하는 것과 전혀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시가 자기한테 득이 안 되니까 안 움직이는 거다. 물리학으로 치면 질량이 큰 별이 주변 행성들을 쫙 끌어당기잖아요. 네, 중력처럼요. 리더가 부하 직원의 삶이나 업무적인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압도적인 실력의 질량을 갖췄을 때만 비로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끌려온다는 논리군요. 정확합니다. 회의록에 보면 인간관계의 황금 비율이라고 해서 40대 30대 30 법칙이 소개되는데 이것도 완전히 같은 맥락에서 작동합니다. 40대 30대 30이요? 그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역학인지 구조를 좀 분해해 주시죠. 네.
내 주변 사람의 40%는 나의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이끌어줘야 할 대상입니다. 아, 내가 책임져야 할 40%? 그렇죠. 그리고 30%는 나와 질량이, 그러니까 실력이 비슷해서 뜻을 나누고 치열하게 토론할 동료들입니다. 마지막 나머지 30%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나보다 더 높은 질량을 가진 멘토들인 거죠. 오, 아주 깔끔한 분류네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끌어야 할 40%의 대상이 아닌데, 즉 당신보다 질량이 높거나 대등한 사람을 억지로 내 맘대로 통제하려고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튕겨 나가겠죠. 아, 그걸 보고 상사는 저 직원은 구제불능의 불안상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기 실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파악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배워야 할 대상한테 얼토당토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셈이죠. 와, 소름 돋네요. 결국 진정한 리더십이란 건 타인을 억지로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타인의 마찰과 어려움을 풀어주는 일종의 봉사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얻게 되는 현상이네요. 네, 아주 훌륭한 철학적 도달점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타인의 어려움을 풀어줄 때 비로소 타인이 나를 따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삶이 완성된다는 이타적 리더십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죠. 경찰청 회의실에서 이렇게 심오하고 묵직한 철학이 논의되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얄팍한 성과주의를 완전히 넘어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수준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고차원적이고 위대한 깨달음도 지극히 세속적이고 평범한 현실, 특히 가족이라는 변수 앞에서는 아주 맥없이 무너지기 마련이죠. 네, 회의록 후반부에 보면 이 무거운 철학적 공기를 단숨에 날려버리는 아주 유쾌한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일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용돈 에피소드죠. 이거 진짜 너무 웃겼어요. 네, 한 참석자라 유학 중인 자기 아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털어놓습니다. 외국에 있는 아들이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자기 지갑이 얇아질 때, 그러니까 용돈 필요할 때만 득달같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유, 전 세계 아들들 국룰이죠, 그건.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괘씸한 마음에 돈을 파로 안 주고 돈을 현명하게 쓰는 방법에 대한 훌륭한 철학 강의가 담긴 음성 앱을 하나 깔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먼저 다 들으라고 지시를 하죠. 경제관념이랑 철학적 깊이를 심어주려는 아주 교육적인 의도였어요. 그 강의 내용 중에 보니까 방금 우리가 다뤘던 황금 비율이랑 되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수익의 30%는 자신을 위해, 또 30%는 주변의 관계를 위해, 그리고 40%는 본인의 발전을 위해 쓰라. 뭐 이런 아주 밸런스 좋은 가르침이었잖아요. 네, 훌륭한 내용이죠. 그럼 이 강의를 다 들은 아들은 과연 아버지가 원했던 그 깊은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깨달음은 확실히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아버지가 예상한 거랑 완전히 정반대였죠. 어떻게 했길래요? 아들이 그 강의 내용 중에 딱 그 30% 부분만 캡처를 해서 어머니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엄마, 강의 들어보니까 훌륭한 사람은 자기 수익의 30%를 주변 관계를 위해서 써야 한대. 근데 엄마한테 제일 중요한 관계는 나잖아. 왜 나한테 30%를 안 쓰는 거야? 당장 용돈 보내. 아, 진짜 빵 터졌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정말 대단해요. 얼마나 치밀하고 유연합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써먹죠.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겠다는 훌륭한 목표를 세우고 철학 강의라는 무기를 쥐어줬는데 아들은 그 고차원적인 철학마저도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할 일의 도구로 역이용해버린 거예요. 네, 깨달음이 순식간에 용돈 청구서로 둔갑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인간이죠. 앞서 국장이 계속 강조했던 인간의 그 자연성이라는 게 현실 일상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보다 더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 위대한 철학을 들이밀어도 인간은 결국 그걸 자기 욕망과 생존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재해석해버리거든요. 맞아요. 내 이익에 맞춰서. 리더가 만약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이기심이나 변수를 제대로 꿰뚫어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로 만들어봤자 결국 이런 코미디로 끝날 수 있다는 걸 이 짧은 일화가 뼈저리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본 이 경찰청 생활안전국의 회의록은 단순한 회의의 탈을 쓴 일종의 인간 행동학 보고서나 다름없었습니다. 네, 물리적인 행위와 근본적인 목적을 분리해내는 사고방식.
이건 조직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날카로운 기준점이 되어줄 겁니다. 맞습니다. 맹목적으로 톱니바퀴만 돌리는 걸 멈추고 진짜 시간을 가리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설정할 것. 현장에 의미 없는 서류 뭉치를 던지는 탁상 공론을 멈추고 30%의 시간을 단축해주는 일일이 시스템처럼 마찰력을 없애는 도구를 발명할 것.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을 자발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내 안의 질량, 즉 실력을 먼저 키울 것. 완벽한 요약이네요. 자,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직 안에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목표와 할 일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철학이 대체 어떻게 적용될까요? 아주 무서운 질문이네요. 우리는 이미 보고서를 요약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코드를 짜는 그 수많은 할 일들을 AI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목표를 쥐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저 주어진 과업만 수행하는 태스크 러너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대체하도록 설계된 존재가 바로 이유를 묻지 않고 기계처럼 톱니바퀴만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시계바늘의 방향을 결정하는 목표 설정자입니까? 아니면 언제든 디지털로 교체될 수 있는 생물학적 톱니바퀴입니까? 내일 아침 책상 앞에 앉았을 때 모니터에 떠있는 그 수많은 일정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 서늘한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